제가 지난 시간에 CCS 전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포집, 그다음에 어, 포집 관련된 또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탄소 시장, 저장, 그다음에 우리 전공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봤던 게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넷제로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교토 유정선은 97년도에 교토에서 맺어져서 2005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 권리라는 게 어느 하나의 이제 경제적인 그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경제 시장에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노력이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단순하게 넘어갔는데 6가지 나와 있는 그 온실가스 종류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죠? 이산화탄소잖아요. 그 영어랑 우리나라랑 그 화학식을 읽을 때 다른데 우리나라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읽는데 외국에서는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읽잖아요. 그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탄.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얘는 아, 아질소 아,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산화질소. 예. N2O가 아산화질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산화질소고 영어로 하면 니트리어스 옥사이드. 그죠? 아산화질소. 자, 네 번째부터 내용 이름이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쉽습니다. HFC가 있잖아요. 그죠? H는 하이드로 수소를 나타내고요. F는 불소. 우리 원소 기호에 보면은 그죠? 불소 있잖아요. 아홉 번째 원소죠. 아홉 번째 원소. 그다음에 탄소.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수소 불화탄소. 그죠? 수소 불화탄소. 뒤에 S라 붙인 거는 수소 불화탄소가 하나의 그 분자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소 불화탄소가 들어가는 이런 대부분의 기체들이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FFC입니다. 앞에 거랑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앞에는 펄 플로로 카본에 있어요. 그죠? 플로로는 불화인데 이제 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게 과하다는 뜻입니다. 과불화 탄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펄 헥사플로라이드인데 이거는 읽으면은 불화황이라고 합니다. 불화황. 그래서 이제 그 교토 유정서에서는 총 6가지의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정의했다.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HFC, PFC, 그다음에 이제 어, 황화불소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는데 이걸 왜 맺었냐면은 이제 2005년부터 시행됐던 교토 의정서가 2020년이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어서 우리가 이 노력을 더 가져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끝나기 5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기후 협약을 맺었고 그때 목표는 2도를 넘기지 않는다. 프리 인더스트리얼 레벨에서부터. 프리 인더스트리얼 레벨이라고 하면은 1850년 이전을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재정적인 도움을 줘서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전 세계에서 좀 줄이자는 노력을 했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앞에서 이제 교토 의정서에는 총 6가지 그 온실가스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더 추가되냐면은 산불화질소. 영어로 하면은 나이트로 플로라이드일 거예요. 나이트로 플로라이드. 그죠? 산불화질소. 세 개의 불소가 질소 하나 있는 이거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온실가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도 우리가 봤었고 여러 종류의 이제 지구가 얼마나 더 더워졌는지 그 산업화 이후로부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7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로 가능한 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 배우는 게 CCUS니까 보라색 영역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 다른 색깔들 보면 이제 수소를 이용한다, 전력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용량을 줄인다, 혹은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다 등이 있습니다. CCUS의 약자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가 이산탄소 지중 저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소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그 천연가스가 메탄이니까 메탄을 우리가 그 메탄에다가 증기를 쬐줍니다. 메탄에다가 증기를 쬐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SMR이라고 하는데, SMR 뜻이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얻기 위해서 메탄을 증기로 개질한다. SMR이라고 합니다. SMR이라는 단어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게 그레이 하이드로젠인데, 이게 근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공기 중으로 가니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CCS랑 겹쳐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때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블루 하이드로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많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우리가 얻게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그린 하이드로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얼마만큼의 이산탄소를 배출하죠, 1년에? 몇 톤이에요? 6억 톤? 맞추셨어요? 네, 6억 톤입니다. 60만 톤 아니고 60억 톤 아니고 6억 톤입니다. 6억 톤. 우리가 6억 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걸 외우면 좋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36억 톤 정도로 배출하고 있어요. 36억 톤. 36억 톤이 아니라 360억 톤. 360억 톤. 360억 톤에 우리나라는 6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당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그 양이 좀 달라진다 했죠. 우리 앞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중동에서는 한 사람당 약 19.5톤, 한 1인당 19.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두 번째인데, 캐나다가 15.2톤.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도 좋고 제조업도 적당히 있는데 인구가 작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14.5톤, 미국이 14.4톤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오고,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조선업 이런 이제 그 제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이제 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우리 인구로 나눴을 때는 11.3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아침에 버스 타고 노트북 충전시키고 핸드폰 충전시키고 하면서 우리는 1년에 약 11.3톤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구나 라고 보십니다. 일본은 8.4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로 보면 가장 많은데, 1인당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한 60% 정도인 7.1톤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T가 이제 기가톤이니까 1기가가 1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363억 톤. 363억 톤의 이산탄소가 배출되고 있구나. 이제 배출되는 그 자원들을 봤더니 대부분 이제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석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석탄을 사용량이 많이 줄였지만, 이제 지금 막 한참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에너지원인 석탄부터 이제 사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죠? 석탄의 비율을 좀 늘어나고 있고, 천연가스의 어떤 그 활용도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이제 그 단위 에너지당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장 적다 보니까 약간 좀 완전히 클린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석유나 아닌 다른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클린한 그런 에너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활용을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생되는 이산탄소를 이제 그 산업의 종류별로 나눠봤더니 일단은 이제 발전이 가장 많죠. 발전이 31%, 10%, 2% 하면은 약 43% 정도 되고요. 네, 운송이나 뭐 산업, 그다음에 건물 이런 데 이제 순서대로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교토 의정서부터 왔던 거죠. 교토 의정서 때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거를 그걸 권리로 하자. 그리고 탄소 배출하는 권리를 사고 팔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ETS, 앞에서는 IET라고 했는데 IET는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권리 같은 거를 다른 말로는 ETS라고 합니다. Emission Trading Scheme, Emission Trading Scheme, 혹은 Emission Trading System.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TS를 우리가 어떤 단위로 사고 팔려면은 KAU라고 합니다. Korean Allowance Unit이죠. Korean Allowance Unit, 줄여서 KAU. 나라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A가 있습니다. EUA. 유럽은 European Union Allowance, 우리나라는 KAU, Korean Allowance Unit,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1년에 배출하는 이산탄소가 이제 25,000톤 이상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25,000톤 이상인 회사들 중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약 1,000개 회사가 1,000개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2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개 이상, 그러니까 25,000톤 이상 배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1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탄소가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트래킹을 하라. 이제 그거를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철을 만들고 혹은 뭐 제품을 만들고 하는 동안에 뭐 화학 원료 공정에서도 뭐 이산화탄소 발생되고, 그 모든 이산탄소,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든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너네 회사들이 그 배출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얼마만큼인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마지막 4분기에는 내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렸어.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가 그 나라에서 허락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분만큼은 이거 사와야 됩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는 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탄소 배출권이 남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남아 있는 회사로부터 내가 그걸 사와서 메워야 됩니다. 혹은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제3의 회사가 있는데, 제3의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탄소를 줄이는 일을 해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혹은 그 외에 뭐 그냥 공기인 이산소를 뭐 줄이는 어떤 사업 같은 걸 합니다. CCS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권리를 나라로부터 받지 않았지만 내가 줄였다는 걸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줄였다는 그 크레딧을 이제 탄소 배출을 더 해야 되는 회사들에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로 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격을 봤을 때 지금 10,000원 정도 했던 거 확인할 수 있었죠. 2년 전에 5,000원이었어요. 언제쯤 되면은 세계에서는 그게 경제성이 있을 거라고 하던가요, 책에서 혹시? 2025년 지금쯤이잖아요, 그죠? 그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맞춰져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0,000원에 밑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100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100불, 120불은 해야지 지금의 이제 기술 수준과 이산화탄소 줄이는 그 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 100불 정도 보상을 받으면은 나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격이 높지 않냐면은 일단 그 노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5년에 부랴부랴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시작되자마자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또 안 그래도 풀어진 KAU 양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산업까지 이제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요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KAU 외에 KCU, KO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당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그 유럽의 예시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나서 그 정부가 양을 더 이상 안 늘렸어요.
그 양을 딱 멈췄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었고, 사실 유럽도 이제 우리가 양을 필요한 만큼 다 나눠줄 때는 이제 계속 가격이 계속 10,000원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양을 이제 딱 제한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 많이 올랐던 건 2018년 이후에는 유럽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 이 풀었던 그 그죠? EUA죠. EUA. 풀어 있는 EUA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 풀린 그 재화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80에서 막 100유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제철 회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한전의 밑에 그 산하로 있는데 이게 그 여러 개의 발전 회사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는 다 같이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소유한 발전 회사죠. 발전 회사에서 보면은 발전 회사 각각이 약 여기가 이제 콤마 두 번째 있는 게 100만이니까 한 3천, 4천, 3,500만 톤씩 1년에 배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삼성전자, 쌍용, 그 다음에 S오일, 현대제철도 이렇게 중간에 있었네요. 그리고 LG캠, LG화학이죠. GS칼텍스, 오일뱅크,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27등 정도 있습니다. 그죠? 아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 교토의정서에서 총 6가지 중요한 그 온실가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 메탄, 그 외에 4개 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탄 양을 얼마만큼 하고 과불화 탄소를 얼마만큼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지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다른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이제 등가시켜서 그래서 그냥 총량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산화탄소 양으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CO2 EQ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CO2 equivalent. 그러니까 등가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의 온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이제 뭐 사용되는 그 보고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맨 앞에 있는 Second Assessment Report SAR 기준에 따르면은 탄소는 당연히 이산화탄소 당연히 1만큼의 효과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1kg이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1kg만큼의 온실 효과를 불러일으킬 테니까. 근데 메탄은 그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 정도 높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탄 1kg은 이산화탄소의 20배에 해당되는 무게만큼 치겠다. 이렇게 21이라는 개수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300배. 그죠? 그 다음에 HFC가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 했습니다. 수소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는 이만큼. 근데 수소불화탄소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뭐 이게 종류가 2개가 있는 걸로. 화학식은 다인 것 같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PFC는 과불화탄소였죠. 과불화탄소는 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F6는 그죠? 불화황, 그죠? 불화황은 약 이렇게 23,900까지 곱해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1년에 회사에서 이제 배출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이런 기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체들의 양에서 내가 곱한 거, 이 앞에 개수를 정확히 곱해가지고 그 총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배출한 양은 앞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가 이산화탄소만 배출시키지 않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정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온실가스를 조금씩 배출시켰을 테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은 이제 세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비교를 한 건데 제일 처음에 UNFCCC가 이제 92년도에 처음 맺어졌고, 그러니까 그 협약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토의정서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97년도에 IMF가 있었습니다. IMF가 있었는데 IMF 이후로 빨리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도 꽤나 빨리 선진국 혹은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반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국가 CCS 종합 추진 계획, CCS 사업 운영, 그 다음에 ETS 아까 말했던 KAU를 2015년에 도입을 했고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는데 파리 기후 협약이 2016년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8년에 있었던 건데 IPCC라고 같은 노력이 있는 건 IPCC라고 이제 인터가버먼탈 패널 온 클라이밋 체인지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정기적인 미팅을 가집니다. 회의를 가지는데 2018년 10월에 어디서 가졌냐면 송도에서 했어요. 송도에서. 우리나라 송도에서. 인천 송도. 그때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만드냐면 그 유명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냅니다. 1.5도 특별 보고서. 파리 협약에서는 2도가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1.5도를 얘기하는 더 극단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게 이제 특별 보고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NDC는 뭐냐면 NDC는 각 나라별로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이제 얼마만큼 다 기여를 할 건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NDC는 뭐냐면은 NDC 약자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 이만큼 줄일 거예요로 했던 그 양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 안 하면은 2030년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에너지 발전량 이런 거 보면은 약 8억 톤 정도를 배출할 건데 2030년에 우리 이거를 이거 대비 약 40% 정도 감축하겠다. 이걸 우리가 지금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5년, 그렇죠.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5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18년에 나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CCUS다. 그래서 뭐 해양 혹은 육상에 이제 포집된 산소를 저장하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21년도에는 기술 혁신 로드맵도 이제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CCU에 관련된 내용인데 CCU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R&D 투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CCUS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루려면 이만큼 줄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죠? 줄여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CCUS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했죠. 거의 지금 뭐 전환, 뭐 이게 전환이 이제 뭐 전기차 타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 다 포함해봤자 이만큼인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 저장이 거의 두 배가 아니라 4배 정도 가까운 양만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여기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작년에 CCUS의 법률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혹은 활용하는 거에 대한 관련 법률이 생겼고요. 작년 2월에 제정됐던 게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장소 확보나 사업 허가나 아니면 모니터링이 관련된 그 관리 체계를 이제 우리가 법제화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실제 이게 뭐 비밀 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 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제정 이유가 보면은 산업 활동 등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해 저장하거나 산업적 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그 지속 가능하게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게 내용이 꽤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2030년까지는 1000만 톤 정도 줄여보자, 1100만 톤을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CCS가 약 650만 톤, 640만 톤 정도를 CCS로 할 거고, 그 다음에 CC유로는
480만 톤 정도를 CCU로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배출한 양이 이제 6억 톤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아직도 양이 많이 작은 거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죄송합니다. 한국석유공사, KNOC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동해에다가 원래는 이제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연간 집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2025년과 숫자가 바뀔 겁니다. 이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계획은 세웠는데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아니면 이런 이유들로 이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걸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여기 있는 게 동해가스전 위치입니다. 동해가스전은 이미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그 아래에서 그 천연가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자료도 많고 지하공간 모델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겠죠. 굉장히, 그리고 그 천연가스가 거기 매장되어 있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그 덮개암이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 그러니까 누출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그 동해가스선에다가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CCS를. 근데 그 양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동해 쪽이나 아니면은 제주도 아래에 있는 제주 분지, 혹은 군산에 있는 군산 분지, 흑산 분지, 뭐 이런 데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적으로 이제 밝혀져서 우리 공학적인 실제 가능성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3단계 정도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면은 약 지금 7억 톤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거 저장량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더 탐사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자료를 취득해서 그 다음에 그 지하공간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장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장 용량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파란색으로 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보여드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는 동해가스전 저류층 모델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군산분지. 군산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군산분지는 이제 그 중생대인 백악기가 이제 있고요. 백악기가 있고, 백악기 그 위에 이제 마이오세가 이제 와서 이제 그다음에 쌓이게 되는데, 백악기 층서와 그다음에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마이오세 중기 층서가 있습니다. 마이오세, 그다음 백악기, 마이오세 초기, 마이오세 중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의 층들을 보여주는데, 그 층을 보여주는데, 여기 아래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석이 쌓여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퇴적암이 쌓여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보는 게 뭐냐면은 백악기 층서에서부터 그러니까 초기 마이오세라고 하는 지질 연대에 퇴적된 그 지층이 굉장히 투과도도 좋고 공공연도 좀 괜찮으니까 여기에 퇴적하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곳이 좋은 이제 저장소가 되겠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거는 이제 그 탄성바 탐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3차원 탄성바 탐사를 위한 이제 이 탐사선이 있고요. 이 탐사선을 이용해서 작년에 우리가 서해를 이제 자료를 취득해서 올 초에 그 모델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얼마만큼의 이산탄소를 포집하고 있대요? 책에서. 책에서 전 세계 얼마만큼 포집하고 있다지? 책 10페이지 보면 나오죠. 2021년 기준. 저는 2020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포집하고 있어요 지금? 준산 얼마만큼 포집하고 있어? 책 읽었어요? 엔지니어면은 숫자에 조금 그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 같은 거, 중요한 숫자 같은 거 몇 개 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만큼 하고 있대. 네?
그러니까 CCS 전체. 방금 말한 거는 뭐 탄소를 뭐 발전소나 아니면은 공장에서부터 포집한 양을 얘기한 것 같고, 이산소를 거기에 그렇게 모집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전체가 얼마네요? 4천만 톤, 그죠? 4천만 톤. 저 이 자료는 이제 IEA 20년도 보고서를 기준했는데 21년도 기준으로도 뭐 4천만 톤이니까 지금 이거보다 많이 올랐겠죠. 조금 더 올랐겠죠. 지금 4년이 더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4천만 톤 정도, 혹은 뭐 5천만 톤 그 사이에 있겠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그 포집 원별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거의 80%가 하나에서 오죠. 80%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 2,600, 그러니까 2,700만 톤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 공장이나 발전소로부터 오는 거고, 수소 생산할 때 그러니까 블루 하이드로젠에서 뭐 300만 톤,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소 생산이 3점, 발전 분야는 2.4 그렇다고 합니다. 발전 분야를 제외하고 천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CO2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규모가 2,690만 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앞에 있는 2,690만 톤이 뭐냐,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 천연가스나 석유를 개발할 때 우리가 항상 그 탄화수소차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산소도 같이 퇴적이 됩니다. 산소가 여기 퇴적이 되면 어떤 발생이 하냐면은 탄화수소차가 산화를 해요. 그 말은 이제 그 아래 지하에서 아주 느린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래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체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뭐 천연가스도 있는데 천연가스가 예를 들어서 한 60% 되는데 뭐 천연가스 한 6, 70% 되는데 뭐 나머지 한 10%, 뭐 20% 정도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그냥 공기 중으로 내버리게 되면은 바로 온실가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쉽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다시 포집이 바로 가능한데, 이거는 바로 지하에서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바로 포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이 가장 많고 수소나 발전 분야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생산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니까 토마코마이 CCS 프로젝트 가장 우리나라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영국, 노르웨이 순서입니다. 미국도 있어요. 토마코마이 CCS 프로젝트는 저희가 여기 한번 내년 초에 방문하려고 지금 신현동 교수님과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시작한 CCS 프로젝트고요. 파일럿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산업이 했던 거는 이제 16년부터 19년까지 3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입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만 톤씩 1년에 10만 톤씩 집어넣었으니까 30만 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뭘 더 하고 싶었냐면은 실제 이산탄소가 잘 포집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집어넣은 30만 톤이 어디로 새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19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럿 성격의 사업이 검증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규모를 크게 키우겠죠. 토마코마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국의 드렉스 파워 플랜트, 그러니까 여기 발전 단지인데 영국 전체 6%나 담당하니까 굉장히 큰 발전 단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 때문에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입니다. 석탄 발전소. 그래서 이제 탄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배출되는 석탄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CCS 이런 프로젝트를 영국에서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노던라이트는 책에도 나와 있었고, 그죠? 노던라이트는 노르웨이에서 24년, 그죠? 24년, 그러니까 24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되고 있으면서 그 어디에 저장하는 거냐면 노르웨이 이제 그 북해 쪽에 노르웨이의 그 해상에다가 집어넣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여기 큽니다. 150만 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 300만 톤에서 뭐 주입량에 따라 이제 500만 톤까지도 이제 늘리는 걸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은 노르웨이 이퀴노르, 그 다음에 영국의 쉘, 프랑스의 토탈,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던라이트 같은 이 사업을 크게 추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이걸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우리가 그 탄소 시장을 배우면서 이제 그 EUA를 다시 한 번 더 다룰 건데,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EUA를 만들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들이 먼저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먼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안전한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거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내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르노. 뭐 르노가 프랑스 회사인가요? 뭐 르노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다고 할게요. 우리나라 르노 말고 그 프랑스에 있는 같은 세단을 만드는데 여기는 저렴한 전력 석탄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를 뭐 1,500만 원 냈습니다. 근데 르노는 그거를 이제 많은 에너지를 또 친재생으로부터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같은 성능의 차인데 같은 게 만드는 게 2천만 원이 됐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다가 딱 팔려고 보면 미국,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시장에 딱 비교를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얘는 2천만 원 차고 얘는 1,500짜리 차란 말이야. 근데 당연히 성능은 같단 말이야. 현재 사람들이 당연히 현대차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카본 리키지라고 한다. 카본 리키지.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탄소 배출권에 둔감한 나라가 유럽에다가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걸 사용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백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CBM이라고 해요. CBM. CBM.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 CBT. 죄송합니다. CBT. 카본 텍스 카본 보러 텍스. 그죠? 카본 보러 텍스 하면은 CBT죠. CBT. CBT. 탄소 국경세. 그래서 이런 거예요. CBT가 언제부터 시작되면은 2026년 7년? 그러니까 1년,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1,500만 원짜리 차가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은 유럽에서 500만 원어치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뭐 왜냐하면 자기 나라나 아니면 자기 유럽 연합은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산화탄소 줄이는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그뭐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뭐 현대제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차를 우리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만큼은 우리가 EUA로 환산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부과를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유럽만큼 기준을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KAU는 가격이 낮지만 유럽에다 차를 팔려고 하면은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그런 탄소 포집 지중 저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코마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북해도인가요? 북해도. 이거 일본이 도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토마코마이.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는 위치는 약 1km에서 1.2km 정도 밑에 있대요. 1.1에서 1.5k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기반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이제 퇴적암이 먼저 있고 퇴적암 아래는 이제 기반함이 있으니까 기반함이 그 깊이가 3km 정도, 2.4km에서 3km 정도 된다. 기반함은 이제 화성암이기 때문에 어떤 유체가 투입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퇴적암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한 1km에서 1.2km 정도 가는 거. 그 아래에 보면은 더 아래는 이렇게 그 기반함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톤 주입을 했고 주입한 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 그죠? 저장소 타입이 뭐냐? 저장소 타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깊은 썰라인은 이제 그 염수란 뜻이고요. 아큐퍼랍니다. 아큐퍼는 물층인데 근데 왜 썰라인 아큐퍼라고 하냐면은 그 물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염도가 높은 물이다. 그래서 썰라인 아큐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베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불투과층이 하나 있었나 봐요. 불투과층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기에 딥 살라인 아큐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까 봤을 때 여기 이 이름이 뭐냐면
얘가 이제 지질 자원 연구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베리드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그 투가 잘 안 되는 층이 있다는 건데 그거와 똑같이 이제 시베드 이렇게 있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집을 하고 그 소스는 뭐였냐면 수소 생산이었나 수소 생산 블루 하이드로젠 만드는 거였네 블루 하이드로젠을 하고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발생원이나 아니면 포집은 지상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젝션 그러니까 그 시추공의 그 맨 윗부분도 육상에 있습니다. 여기 육상에서 했는데 근데 육상에서 뭘 하냐면은 방향성 시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 쪽 방향으로 오게 해서 그러니까 시추는 육상에서 하는데 바닷가 앞에서 육상에서 하는데 그 끝이 바닷가에 있는 거죠. 일종의 혹시나 여기서 누출이 되더라도 육상에서 누출되면은 바로 이제 지상으로 해서 공기적으로 나가지만 여기서 되면은 그래도 이제 바닷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저버가 두 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아까 1.1km에서 1.2km였는 여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반함이라 했는데 얘 기반함이 아니라 여기도 타겟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화성함이긴 하는데 클라스틱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그 화성함이 그냥 하나 붙여가지고 딱 그대로만 있으면은 불투과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최설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게 약간 여기 위치가 투과될 수 있는 뭐 그런 지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기반함이 했는데 기반함이 아니라 이제 세컨더리 타겟이었네요. 첫 번째 타겟이 위에 있었고 세컨더리 타겟은 아래 있다. 이런 이제 하고 있고 모니터링 지금도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여기 산업 공장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생시키면은 포집은 여기 끝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입도 여기 끝부분에서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여기 바닷가 쪽으로 간다.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공장 여기는 이제 이제 정제소는 여기 오른쪽에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노란색 선 따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이제 포집 그 기술이 있어요. 포집 기술. 여기 큰 타워가 있어가지고 큰 타워 위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올려 보내면 위에서 아래로는 이제 그 카본을 이산화탄소 포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벤트를 위에서 아래로부터 때리기 때문에 마치 비처럼 그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기체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방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도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압력만큼을 이제 승합을 시킨 다음에 여기 웨일 딱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아까 퍼스트 타겟이고 두 번째 게 세컨더리 타겟으로 시추된 시공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입을 한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추공도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일본은 참 이런 거를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뭐 이런 거 좀 간단히 빼고 보시면은 아까 봤던 두 개의 웰이 있으면은 하나가 퍼스트 타겟 또는 세컨더리 타겟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온도랑 압력을 측정한다고 하죠. 온도와 압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모니터링 웰이에요. 얘는 이제 일부러 빨간색은 우리가 실제 주입하게 만든 거고 그 외 초록색 선들은 다 모니터링 웰입니다. 모니터링 웰. 근데 모니터링 웰들이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도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동그라미도 있는데 주황색 동그라미는 사이즈믹 센서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 왜 여기다 뒀냐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여기 집어넣는데 그죠? 혹시나 아래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래는 압력이 더 높잖아요. 정수압에 의해서 압력이 더 높은데 과합한 유체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갑자기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누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온도를 봐도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유체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 지열이 이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래에 있는 더 뜨거운 유체가 위로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누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압력과 온도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아무런 일은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아래에서 먼저 유체가 올라오게 되면은 압력이 변하거나 온도가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동그라미도 있는데, 노란색 동그라미 아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뭐냐면은, 이건 얘는 뭐냐면 그 사이즈믹 센서인데, 보통 이제 그 압력이 높은 데서 이제 공급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그 위에 있는 그 덮기암이 이제 균열이 났다. 그러면 균열이 나는 순간 미소한 지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큰 지진 말고 미소한 지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소한 지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그 사이즈믹 센서도 아래 두는 겁니다. 일단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뭐 다른 단층 활동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미소한 지진이 관측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 OBS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오션 바텀 사이즈모미터. 네, 여기 해저면 바닥에서 그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입은 이제 두 군데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다양한 이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누출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 잘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이유로 이제 CCS를 하는데,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뭐 파리 규約탈퇴했다가 들어갔다 다시 탈퇴를 해도 그 전보다 이제 유럽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지중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석유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하다가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어 좋은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 생산되면은 그거 그냥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들이 이거를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지하에 있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유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누출시키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기후, 뭐 온도 변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예전부터 이제 미국은 석유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산탄소 있으면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산탄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석유 생산량을 더 늘려줍니다. 그 우리가 EOR이라고 하죠.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산탄소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이산탄소도 비극성이고 원유도 대부분이 이제 분자 크기 때문에 비극성인데, 비극성끼리는 잘 섞이잖아요, 그죠? 섞이게 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산탄소는 점도가 낮고 원유는 점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유체가 되는데 점도가 중간 정도인 유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점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잘 안 흐르는 원유가 더 잘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 유체 투과도 모세가나 이런 거 여러분 아실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유체가 어느 정도 흐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부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갇혀 있는 원유 같은 거가, 원유가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산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유의 부피도 좀 커집니다. 그럼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더 잘 흐르게 된다, 그죠? 점도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그 모세관 현상도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일뱅크가 이제 이게 그 석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교차로 보내는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교차로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물이 이산화탄소를 밀어주고, 그죠? 그러면 이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에 있는 석유를 밀 때 보면은 이제 석유의 점도를 낮춰주면서 오른쪽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약 어, 5에서 10% 정도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5에서 10%면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생산하면 보통 10% 정도, 그 프라이머리 리커버리가 10%고 세컨더리가 뭐또 다른 5% 10%인데, 근데 또 이게 오게 되면 그만큼 5에서 10% 하는 거니까, 실제 EOR 해도 전체 생산량이 전체 아래에 있는 유체 중에 30%가 생산 못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10에서 5에서 10% 생산량 늘리기 굉장히 크죠. 굉장히 그리고 필드가 크고 땅이 넓은데 거기에 우리가 이 기술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클 테니까. 이거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옥시. 옥시는 메이저 회사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큰 석유 에너지 회사인데, 우리가 미국에게만 있는 에너지 회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인디펜던트 에너지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구분되게 이제 어,
해외에 있는 메이저 컴퍼니를 뭐냐면 인터내셔널 에너지 컴퍼니 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인디펜던트 에너지 컴퍼니라고 합니다. 인디펜던트 에너지 컴퍼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영상으로 보여주는 QR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 실행이 안 돼서 그냥 저는 틀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한번 이거 찍어가지고 보시면은 어떻게 석유가 이산화탄소 같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지금 800만 톤씩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예전에는 석유만 더 생산해서 생산이 늘어난 것만큼 경제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 바다 건너서는 이거 줄이는 거 자체가 돈이 된다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그거를 해서, 그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유럽에다 팔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죠? 당연히 이 효과를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서 할 수 있다. 근데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만큼을 지금 CC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 노란색만큼이 부족하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거만큼을 더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양을 키워야 된다는 뭐 그런 방향성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CCS 관련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연구나 아니면 어떤 게 좀 관심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슬라이프너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슬라이프너 프로젝트는 교재에도 소개를 해줬어요. 슬라이프너 프로젝트,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로젝트가 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주입은 뭐 이미 94년부터 뭐 94년도부터 주입을 시작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탄성파를 관측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7년이 흐른 뒤에 같은 위치에 다시 탄성파를 탐사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탄성파 단면이랑 나중에 단면 보면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포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하나의 지층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넣었는데 이 지층이 하나 나온 거 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층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집어넣고 있죠? 물속에 집어넣고 있죠. 물은 밀도가 염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수기 때문에 한 1050kg per 세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은, 이산화탄소는 집어넣게 되면은 뭐 600, 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아래 집어넣으면은 이산화탄소는 불에 의해서 위로 뜨잖아요, 그죠? 위로 뜰 때마다 이제 위로 가다가 이제 어떤 좀 불투 같은 게 있으면 옆으로 좀 퍼졌다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 세면은 이거 갔다가 이제 또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좋은 이제 덮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흐르지 않고 여기 딱 여러 군데 저장된 걸 할 수 있는데, 그거만큼 우리가 여기 탄성바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입량을 계속 했더니 더 발달된 걸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그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예요. 두 개 그림을 뺀 건데, 두 개 그림을 빼게 되면은 여기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포집되어 있구나. 단면으로 보면 그렇고,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이제 플룸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영어로는 플룸, 우리나라 말로는 액적분이라고 합니다. 액적분. 이산화탄소의 액적분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봐야지 우리가 실제 다른 그 밖에 단층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면은 집어넣고 세버리면은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세버리면은 다른 뭐 환경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관측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나아가면은 이거는 제가 2022년도에 쓴 논문입니다. 저도 여기 저자 이름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제 보면은 인공위성 기술 중에는 지표의 높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은 위치를 지나는 두 개의 인공위성이 있으면은 그 인공위성 두 개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표가 얼마만큼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인공위성 위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서 한 수 밀리미터까지, 그러니까 밀리미터의 해상도로 이게 지표가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다고. 이거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활용하냐면은 뭐 판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뭐 지각 운동 이런 거 확인할 때 넓은 땅에다 우리가 했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아래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서 보면은 지층이 떠지겠죠.
그러니까 지측이 아니라 지상이 아무래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얼마나 자주 있는 거냐면은 저기 석유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많이 사람 안 사는 사막 같은 데 많이 생산하면은 땅이 50cm 꺼집니다. 그러니까 유체를 빼내면 땅이 꺼지고 유체를 집어넣으면 땅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한 수센치, 그러니까 뭐 수십 센치까지 우리가 하진 않고 보통 수센치 정도 될 거예요. 수센치 정도 되는 그 이미지를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촬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에 있는 그 4차원 탄성파 탐사는 그 탐사선을 가지고 와서 운용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인공위성 이미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좀 규명해 보자. 뭐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모델링한 결과로부터 인공위성 자료랑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된 인공위성 자료랑 가장 유사한 모델이 어떤 거였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역상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기계학습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잘했던 연구가 2020년대 나왔던 거고. 여러분의 선배 이건 인하대학교 와서 쓴 논문입니다. 4D 사이즈믹 앞에서 이제 4D 사이즈믹은 그래 여기까지 있네 이게 답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 이만큼은 우리는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델링 정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내가 이산화탄소 액적분이 이렇게 발달될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액적분이 다르게 발달했어. 그러면 내 지하 공간 모델이 잘못된 거니까 그걸만큼 이제 수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성화라고 하는데 이산탄소 주입하기 전 5년 주입하고 5년 뒤 이 두 가지의 탄성파 자료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신경망 모델인데 우리가 원하는 공공유리나 아니면 암상 모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언제? 작년에. 그래서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이 논문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억셉됐는데 이건 은실 씨가 쓴 건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인공위성 지표 높이 변화인데 인공위성 자료를 넣어가지고 하는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연구실은 AI 이런 적용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학생들이 석사를 보통 하면은 빨리 2년 안에 졸업하기 전에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일 간단한 게 AI는 진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메인 문제, 공학적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인공지능으로 좀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보면은 이제 세로축이 이제 미터로 됐으니까 이게 뭐 0.025m면은 2.5cm, 뭐 3cm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3cm 정도 올라온 겁니다. 이게 주입하기 전과 주입하고 나서 올라가는 건데, 저희 빨간색 선이 실제 우리가 참값인데, 근데 이제 그 원래 우리가 모델을 임의로 만들게 된다면 회색 선만큼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간색 주변으로 우리가 값을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거는 그 앞에 두 개는 논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논문이라고 하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였고요. 이거는 과제입니다. 과제는 이제 세계적이진 않는데 그냥 이제 우리 연구비 받으려고 하면 나라에서 하라고 시키면 우리가 하는 연구입니다. 아까 탐해 3호를 우리가 작년에 서해 군산분지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백악기 층서가 있었고 백악기 층서 위에 그 인터베리드 실이 있었고 그죠? 인터베리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중기마요새가 있는데 아까 앞에 봤던 그림 똑같은 거죠. 여기 사이 여기 SU5로 합니다. SU5는 약자가 스트래티그래픽 유닛, 층서 유닛인데 다섯 번째 층서 유닛 아래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거니까 아래 1, 2, 3, 4, 5, 6이 있는데 5번이 좋답니다. 그래서 지리산 연구원에서는 이제 탕성파 탐사선을 운용을 하고 그때만 취득한 자료로부터 여기 그 그러니까 3차원의 평면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층서를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물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양대에서는 이거를 음향 임피던스로 전환을 했고 음향 임피던스로 전환된 그 정보를 가지고 인하대학교에서는 공공유가 암상이랑 그다음에 투과율로 이제 모델링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장량 얼마만큼 됐는지 평가를 했더니 얼마만큼 나왔냐면은 우리가 봤던 그 지역만 해도 지금 8천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뭐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실 그리고 편서준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신현동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석유나 가스는 이제 경제성이 충분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샘플 하나 가지고 오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큰데 CCS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CCS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약간 물음표니까 그 시출을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출한 다음에 거기서 샘플을 가지고 오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은 가지고 온 샘플 가지고 실험해버리면 그 샘플 잃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얘를 SEM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CT 같은 장비로부터 촬영해가지고 3차원 디지트 트윈을 만들자. 뭐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3cm고 여기가 실제로 보면 여기는 이제 뭐 2mm 정도 되는 거니까 2mm, 2mm, 2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주사위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주사위는 뭐가 있냐면 앞에 안에 있는 공국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위 그 주사위에 있는 이 복셀이라고 하나요? 이거 픽셀 말고 이 3차원이니까 복셀인데 복셀 하나의 그 해상도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한 1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100 나노미터. 우리 나노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 더 낮은 거죠. 1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 이게 그 하나 한 칸 그 격자 하나의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약 100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암석을 구성하는 우리가 그냥 암석 보면은 그냥 돌이네 하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안에 공국이 잘 보인다고 그러죠. 그럼 공국이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수리 역학적인 성질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실제 예전에는 이 샘플을 가지고 코어 플로딩을 해가지고 실제 여기 그 플로딩 하는 실험 장치 넣어가지고 위치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압력을 가고 오른쪽에 그 나오는 위치의 압력, 그 유량을 재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압력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로부터 우리가 투과도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이런 실험하지 않아도 컴퓨터로부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여기 이 지층에다 넣었을 때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료가 부족한 이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디지털 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왁.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파일럿 성격으로 우리가 그 유럽에서의 그 배출 거래권이 이제 EUA잖아요. EUA.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 가격이 뭐냐면은 1톤당 몇 유로나 합니다. 1톤당 몇 유로인지 21년부터 보면은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파란색까지가 그 실제 과거고요. 오른쪽부터 뭐냐면은 그 이 과거 동안에 지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 가격, 경제 지표, 뭐 환율, GDP, 그다음에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봤더니 P50 정도는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 선은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주식 가격 미래 예측하듯이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뭐 해봤다 이런 거 되고요. 이런 모든 연구들을 우리가 제가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 혹시 끝나기 전에 질문 있나요? 네. 네? 매 시간 거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에는 이거 1장을 읽어 오셨을 테니까 1장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하고